네, 의학교육학 개론 다섯 번째 챕터입니다. 다섯 번째 챕터의 제목은 Creating Educational Material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자료 만들기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이 수업을 듣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교육용 자료를 심심찮게 아주 많은 빈도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혹은 앞으로 만들 일이 생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학회 발표 같은 것도 하신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학회에서도 내용을 전달하는, 내가 진행한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일정 부분 교육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런 학회 발표를 위한 자료 제작을 집중적으로 다루진 않겠지만, 여기 이 챕터에서는 그래서 정말로 교육과 티칭 혹은 러닝, 교수학습을 위한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혹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가지고 무엇을 고려하며 만들어야 하는지를 주로 다루겠지만, 아마 여기서 다루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다른 여러 가지 자료, 특히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여러 유형의 자료를 만들 때도 일정 부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교훈들을 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챕터의 내용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챕터에서 무엇을 다루려고 하는지, 다른 모든 챕터와 마찬가지로 오버뷰에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왜 이러한 교육 자료에 대한 교육 자료를 특정한 것들을 고려하면서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혹은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적인 인트로덕션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6가지 A로 시작하는 Aims, Appropriateness, Analysis, Application, Approach, Atmosphere, 이 6개의 A로 되어 있는 교육 자료 제작의 접근법 혹은 고려사항들을 순차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aim, 목적은 결국 내가 하는 이 교육 자료를 통해서 어떤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지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appropriateness, 번역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적절성 정도로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이 appropriateness는 그 만든 교육 자료가 적절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갖추게, 즉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분석, 아날리시스는 교육 자료를 만들 때 하나를 너무 크게 만들기보다는 그것을 매니저블한 스텝, 관리 가능하고 운영 가능한 단계로 나누라, 브레이크를 하라. 그래서 한 어떤 교육 전체 50분 수업이 됐든 2시간, 3시간 수업이 됐든 이것을 관리 가능한 일정 단계로 구분하라 라는 게 아날리시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적용으로서 새로운 스킬과 노울리지의 적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무언가 지식과 스킬을 학습했을 때 그것을 본인의 머릿속에 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을 끄집어내어서 실제 상황이나 실제 문제에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연습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A는 어프로치, 접근으로서 학습에 대한 심화된 접근법을 장려하라는 것입니다. 학습에 대한 심화된 접근법이라는 것의 의미가 애매하다면, 이것에 반대되는 의미로 표면적, superficial
한 접근법이 여기에 반대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면적인 혹은 피상적인 접근법이라는 것은 학생 때 이제 너무 많은 자료를 수업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눈에 바른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잠깐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그런 지식, 어떤 팩트에 대한 아주 표면적인 것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좀 근본적인 원리까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을 장려하라는 게 어프로치에서 강조하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앰모스피어는 서포티브, 지지적이고 조금 더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앞서 다른 챕터에서 사이콜로지칼 혹은 사이콜로지칼이 아니더라도 학습자의 세이프티, 심리적 안전감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심리적으로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역시 지지적이고 동기부여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6가지 A가 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어거지스럽게 6개를 만들어낸 느낌도 없잖아 있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6가지 A가 있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기억에 쉽게 남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한번 이것들을 살펴보시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의 핵심적인 내용을 모든 챕터가 그렇듯이 오버뷰 상자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학교육에서 사용될 수 있는 교육 자료, 의학교육에서 이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필요한 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교육 자료는 아주 광범위하다입니다. 당장 생각을 해보셔도 물론 아주 많은 수업을 강의로 받고 있긴 하지만 교육 자료 실습에서 활용되는 교육 자료도 있고, 앞서 IBL을 다룬 챕터에서 얘기했던 PBL이나 TBL, CBL 등에서는 환자의 증례, 케이스가 사용되기도 하고, 스킬을 익히기 위해서는 마네킹이나 모형이나 SP, 표준화 환자 혹은 시뮬레이티드 페이션트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 자료의 한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많은 의학교육에서는 아주 방대한 여러 가지 종류의 교육 자료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문득 생각해 보면 깨달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 자료가 사용된다고 했을 때 심화된 접근법, 학습에 대한 심화된 접근법을 장려하는 그러한 스타일로 교육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그 외에도 새로운 스킬과 지식을 적용하는 그러한 연습을 더 촉진하는 접근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지식과 스킬을 적용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트랜스퍼, 우리말로는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 내용의 전이, 트랜스퍼라고 이야기하는데, A라는 컨텍스트에서 배운 혹은 A에 관해서 배운 지식을 B라는 컨텍스트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어떤 1번 유형의 질환이나 진단, 치료에 대해서 배운 것을 다른 환자나 비슷한 유형의 혹은 조금 많이 다른 유형의 다른 환자나 진단에 대해서 1에서 배운 내용을 2에 가져다 적용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학습의 트랜스퍼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고, 배운 것을 이렇게 전이하는 능력 외에도 이렇게 실제로 지식을 꺼내어서 나의 실무 혹은 의료 행위에 적용시켜 보는 그런 연습을, 그런 과정을 촉진하는 수업 자료가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또한 학습 자료를 만들 때 학습자 중심적으로, 학생 중심적으로 만들고 조금 더 상호작용이 가능한 형태, 그리고 근거에 기반해서 만들 필요도 있겠습니다.
임상에서의 근거 기반, 근거 중심, Evidence Based Medicine, EBM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 이것이 강조되어 온 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매우 오래되었지만 사실 교육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은 교육적인 근거가 쌓여 있습니다. 물론 어떤 근거는 특정한 교육적인 상황이나 맥락 혹은 특정 국가나 문화권에서만 잘 작동하고 그런 환경이 바뀌면은 잘 그대로 따라오지 않는 그런 근거도 있지만 아무리 문화가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뭐 사람이 달라도 뭐 모두 같은 어떤 의대라는 환경에 있고 혹은 의학교육이라는 학습을 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환경에 대체로 공통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조금 더 일반적이고 제너럴한 근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교수학습 자료를 교육 자료를 만들 때도 그러한 근거를 고려해서 근거에 기반해서 만드는 게 교육의 효과성을 더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챕터의 저자는 6A, 6가지 A라는 이제 앞글자를 따서 6A 어프로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 6A 어프로치를 통해서 교육 자료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하는 핵심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 대략 이런 정도의 내용이 다뤄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챕터의 인트로덕션 파트입니다. Practice of Medicine, 즉 의료 행위라고 해야 될까요? 의료라는 것이 과거에 의사 중심적인 의료에서 점차 환자 중심적인 의료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거의 모든 분들께서 어느 정도 느끼시고 또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에 있어서도 그 강조점이 과거에서는 가르치는 사람, 티처 중심, 교수자 중심적인 교육에서 점차 학생 중심,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 이 의사 중심 그리고 환자 중심이라는 것도 모든 상황에서 다 언제나 환자가 혹은 환자가 모든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뭐 학생 중심 교육이란 것도 학생이 모든 의사결정을 내린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과거에는 가르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아는 마치 전지전능한 혹은 전권을 가진 모든 통제권을 가진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주입하는 방식의 교육에 가까웠다면 그보다는 물론 그러한 교육이 어느 정도 지금도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강의도 꽤나 일방적으로 이 내용을 제가 결정했고 이 결정된 내용을 제가 저에게 맞는 방식으로 이제 녹화 강의로 하고 있다 보니 뭐 다분히 티처 센터드 하다고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방식에서 점차 교육이 조금 더 학생의 요구, 학습자의 요구 혹은 학생이 교수자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보다도 학생이 무엇을 배우는지에 초점을 둔 그러한 교육으로 혹은 이것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뭐 아주 최근 근래 일어난 변화는 전혀 아닙니다. 점차 그러한 요구는 꽤 오래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고 그것은 이 문장 다음 나오는 표현에서도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가르친다라는 것은 학습자를 돕는 것인데 학습자가 어떻게 할 수 있게 돕는 것이냐면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무엇인가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고, 그렇게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을 갖춤으로써 사고 방식, way of thinking을 다른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또 무엇인가를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게, 바라볼 수 있게,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과 시각, 사고 방식을 함양할 수 있게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이고 비판적 인식을 갖게끔 돕는 과정, 혹은 이러한 것을 포함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르치는 사람은 단순히 내용의 전달자보다도 학습자 중심으로, 즉 가르치는 사람이 하는 일이 티칭인데 티칭이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러너를 중심으로 학습자가 무엇을 배우는지, 러닝 하는지를 중심으로 그것을 촉진하는 게 결국 교수자,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이고, 학습자가 어느 순간, 어느 지점까지는 teacher centered, 교수자 중심으로 만약에 배경 지식이 매우 부족하거나 어디서부터 무엇을 찾아봐야 될지 모를 때는 다분히, 어떻게 보면 당연히 교수자, 티처 중심으로 배우겠지만, 이러한 학습의 주도권은 점점 학습자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학습자에게 학습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self-directed learning, 한국어로는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주로 번역이 되는 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결국 이 교수자의 역할이자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 자료를 만들 때도 교육의 목표, 방금 말한 교육이라는 것이 점차 학습자 중심으로 가고 있고, 학습자가 배우는 것,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교육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한된 시간이나 자원 속에서 모든 방대한 내용을 다 다루려고 하기보다는 핵심적인 영역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는 의과대학에서 특히 본과 1, 2학년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아주 방대한 양의 지식을 이제 슬라이드에 꾹꾹 눌러 담는 그런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영역과 그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 수업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라는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경험에 대응시켜서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가르치는 사람, 교수자로서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고민을 통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하기 전에도 충분히 리허설을 하고, 내가 수업을 어떤 순서로 어떤 것을 강조해 나가며 진행할지를 사전에 충분히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업, 티칭 세션이 있을 때 그것이 가르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그 세션을 조금 더 전달을 용이하게 만들고 명확한 초점을 갖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앞에 챕터의 코र्스 디자인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프로덕트, 어떤 코र्스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혹은 달성하고자 하는 산출 혹은 결과물이었는데, 이런 결과물이 명확할수록 어떤 티칭 세션이 조금 더 명확한 초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션을 통해서 달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는 이 앞에서 말한 코र्스, 여러 티칭 세션이 조합된 하나의 코र्스 단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의 수업 세션, 이 단위에서도 이 수업 세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역할을 내용의 전달자보다는 학습의 촉진자로서 스스로 인식한다면 보다 학습자 중심적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동시에 가르치는 사람이 파실리테이터의 입장을 취한다는 말은 동시에 학생은 스스로의 학습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을 갖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더 이상 학습자의 머리에 무언가를 강제로 넣어주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자는 스스로 자신의 머리에 혹은 자신이 무언가 지식을 더 쌓기 위해서 스스로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더 내가 무엇을 배울지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책임을 수용하는 자세를 갖춰야 하는 것이 교수자가 파실리테이터의 입장을 취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같이 따라와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이 챕터의 저자가 제안하는 6A 어프로치, 이 교육 자료 제작의 6A 어프로치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A 어프로치는 교육 자료를 만들 때 핵심적인 목표, 제작 과정에서 꼭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6가지 A로 시작하는 단어, aim, approach, appropriateness, analysis, application, atmosphere까지 이 6개의 A로 시작하는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6A라고 이 챕터의 저자가 불렀는데, 이 각각의 6A에 해당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는 AIMS의 A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AIMS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 또는 의도한 학습 성과를 활용해서 혹은 이것을 바탕으로 교육 자료의 퀄리티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나 성과의 예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고 박스 5.1에 그 예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흔히 목표라고 하면은 쉽게 하는 실수가 무엇을 이해한다 라고 학습 목표를 혹은 수업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업 목표 설정 혹은 이러한 표현이 부적절한 이유는 누군가 무엇인가를 이해했는지를 어떻게 평가할지, 어떻게 확인할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라는 것은 결국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다른 동사나 어떤 행동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활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여기 있는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표현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무엇을 입학 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전에 백신 접종 스케줄을 리스트할 수 있다. 혹은 컨설테이션 모델을 설명할 수 있다. 니 조인트의 아스피레이션을 모델을 활용해서 시범 혹은 시연할 수 있다. 블룸이 쓴 이 논문의 핵심 요소를 식별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 접종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다. 블룸의 텍소노미, 이 용어학을 의학교육에서의 활용에 맞춰서 비판할 수 있다. 이처럼 누군가 무엇인가를 어떤 내용이나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언가를 열거해봐라, 설명해봐라, 한번 보여줘봐라, 여러 가지 중에 적절한 것을 한번 구분해서 식별해봐라,
혹은 계획을 직접 세워봐라, 비판해보아라 와 같은 동사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학습 목표의 기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학습 목표를 수업을 하실 때 수업 목표를 쓰실 일이 있다면 무엇을 이해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동사를 직접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 이러한 동사를 활용했을 때 좋은 점은 이것이 곧바로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열거한다 라는 것이 목표라면 시험 문제는 무엇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해 보세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뭐 2번 뭐 3번 뭐 몇 가지를 이렇게 잘 열거했다면 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서, 이렇게 목표와 평가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동사를 활용해서 목표를 작성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어떤 이해, 뭐 comprehension일 수도 있겠는데, 그 이해에 관한 혹은 이 knowledge, 지식까지를 포함하는 어떤 이해 단계에 대한 여러 가지 동사를 설명해 봤는데, 블룸이란 학자가 학습의 목표를 분류하는 혹은 그 위계에 대한 어떤 텍소노미를 개발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 단계에서는 그냥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고, 그 바로 윗 단계는 지식을,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 그 위에 단계는 이해한 개념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고 통합하고 평가하는 것, 이러한 순서로 위계를 제안하였습니다. 블룸이 제안한 것 중에 이런 코그니티브 도메인, 그러니까 인지적 영역이 보통 무엇인가 가르친다고 했을 때 가장 강조되는 부분 중 하나겠죠. 물론 인지적 영역 외에도 어떤 스킬 혹은 모터라는 어떤 운동 기능에 관련된 영역도 있고, 혹은 어펙티브한 정동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이런 정동적 영역도 있지만, 대체로 무언가를 가르칠 때 이 인지적 영역은 대체로 많은 교육에서 중심적인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지적 영역을 이러한 연속체에 따라서 분류함으로써 각각의 단계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를 외는 것부터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분석해내고, 분석한 것을 통합해서 최종적으로 다른 거에 평가할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연속체에 따라서 좀 점차 증가하는 복잡성에 따라서 배치를 한 것이 이 블룸의 텍소노미가 되겠고, 그래서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지적 기술을 좀 더 명확히 하고 강조하는 구체적인 동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동사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블룸의 텍소노미에 대해서 한 가지 이 책에서는 설명되지 않은 걸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앞에 슬라이드에 있었던 것은 1956년에 블룸이 제안한 텍소노미로서 이 단어들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어떤 명사의 형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2001년에 이 블룸의 텍소노미의 리바이즈드, 개편된 버전이 또 제안이 되었는데, 이때는 이것을 동사의 형태로 바꿈으로써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직관적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암기한다, 이해 대신 comprehension 대신 understand라는 동사를 활용했고, application 대신 apply라는 동사를, analysis 대신 analyze라는 동사를 하고, 그 다음에 evaluation이라는 평가를 혹은 evaluate를 5번째 단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synthesis는 무언가를 새롭게 창조하고 만드는 가장 창의적인 작업으로서
이것의 가장 윗단에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 세 개는 무엇인가 주어진 지식을 암기 이해 활용하는 능력이고, 이 다음 두 개는 그 지식을 활용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더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라면,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가장 위쪽의 단계를 만들면서 이렇게 명사를 동사 형태로 바꾸는 식의 리비전이 있었던 것을 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텍소노미를 분류 용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텍소노미를 활용함으로써 가르치는 세션 혹은 교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의 목적이, 초점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초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어떤 접근법을 할 것인지 취할 것인지가 학생에게도 조금 더 클리어하게 다가가게 되고, 학생은 내가 이 수업에서 어느 단계까지에 도달해야 되는지 그 레벨 오브 러닝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이런 어떤 단어 혹은 개념을 암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혹은 이해도 해야 되는 것인지, 혹은 그 개념을 어딘가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개념을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하는 것인지, 학생 입장에서도 텍소노미를 잘 전달했을 때 나에게 기대되는 이 수업에서의 목표가 어느 수준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 몇 가지 list, explain, demonstrate 등의 단어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이러한 텍소노미는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평가 방법을 쓸지와 어떤 평가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적절성입니다. 적합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번역하는 단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여기서 다루게 될 몇 가지 개념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가 어떤 교육의 내용이나 목적에 적합하고 다양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안드라고지는 성인 학습 혹은 성인 교육 등과 같은 용어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안드라라는 접두어가 성인과 같은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페다고지겠죠. 페디아트리과 같이, 소아과와 같이 이거는 어떤 성인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교육학 혹은 성인 이전의 교육학 교육이라면은, 안드라고지는 조금 더 성인학습자라는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페다고지가 꼭 성인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안드라고지는 이 성인이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자 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어떤 자신이 맡은 사회적 역할에서 수행해야 하는 발달적 과제에 맞춰서 그 학습 과제가 잘 오리엔테이션 되었을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역할이나 내가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나 그런 과제나 숙제가 있는데, 거기에 맞는 교육이 딱 제공됐을 때 가장 잘 학습에 준비되어 있고 학습을 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실세계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과 내가 배우는 것이 관련이 있을 때 또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지금 배우는 내용이 나의 상황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 배우고자 하는 의욕도 떨어지고
배운 것이 그만큼 기억에 남지도 않고 활용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이 수업 역시 지금 당장 학습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어떤 입장에 있는 그런 분들께서 이 수업을 듣고 있다면 나에게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기억에 남고 관심이 가겠지만, 아마 한동안 전혀 어떤 학습 자료를 만들 계획이나 기회가 없는 선생님들께서 이 수업을 듣고 있다면 그만큼 관심이나 어떤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습 자료의 주제는 반드시 그 학습자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학습자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나 그 학습자의 수련 단계에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차 레지던트에게는 1년차 레지던트에 맞는 학습 자료를, 2년차에게는 2년차에 맞는 자료를, 3년차에게는 3년차에 맞는 자료를, 그 각각의 수련 단계마다 역할이 있고 어떤 임상 전문성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교육 자료가 필요하고, 또한 학습자에게 왜 이러한 학습을 해야 하는지의 그 이유가 명확한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을 배움으로써 어디에 도움이 되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을 때 학습자가 더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 의학교육에서 테크놀로지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과 같은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상황이 이렇게 테크놀로지의 중요성을 더 갑자기 기존보다 훨씬 더 부각시키기도 했죠. 만약에 코비드가 아니었으면 아마 이 수업도 이런 식의 녹화 강의가 아니라 대면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테크놀로지라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학습을 서포트하고 더 향상시키고, 그러니까 학습을 돕고 향상시키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테크놀로지를, 그러니까 녹화 강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혹은 온라인 실시간 화상 강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그 과목이나 수업에서 의도한 학습 성과와 잘 얼라인 되어 있어야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의미와 그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필요성이 더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러닝 프로그램을 리뷰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어떤 논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자면 아래와 같은 5가지 영역이 잘 갖춰진다면 학습자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학습 경험이 더 어떤 효과적일 것이다, 더 강조되고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내용이 제시되는 방법 혹은 과정의 설계, 그리고 유연성. 아마 녹화 강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러한 학습 시간이나 공간의 유연성이 아닐까 하고, 반면 녹화 강의의 경우에 이런 피어 커뮤니케이션은 게시판을 활발하게 활용하거나 별도의 온라인, 오프라인 믹스를 하지 않는 이상, 블렌디드 방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 아마 녹화 강의만으로 할 때는 피어 커뮤니케이션을 쉽지 않을 것 같고, 서포트 같은 것은 어떤 질의응답 게시판을 활용할 때 혹은 여러가지 이메일을 통해서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녹화 강의에서 서포트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울리지 발리데이션은 어떤 그 수업에서 다뤄진 지식의 어떤 타당성 같은, 그러니까 그 수업 자료를 얼마나 테크놀로지를 신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잘 충족이 되었을 때 이러닝 프로그램을 더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이 캐롤이 제안한 논문에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설명하기 전에 이 바로 직전 슬라이드에서 knowledge validation의 의미를 설명하고 나서도 제가 조금 미심쩍어서 그 원래 캐롤이 2009년 논문을 찾아보니, 이 knowledge validation은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학습자가 이러닝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웠을 때 내가 그것을 실제로 제대로 배웠는지 테스트 해볼 수 있거나 한번 확인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발리데이션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그런 툴이 같이 탑재되었을 때 더 바람직하고 좋은 이러닝이다 라고 본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시험이 별도로 있는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이러닝 자체로만 진행되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 혹은 묵 같은 것이 있을 때 시험을 별도로 보지 않는다면 아마 학습자 입장에서는 내가 배운 것이 제대로 배운 게 맞나? 라는 의심이나 걱정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내가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발리데이션 스텝이나 그런 도구가 같이 갖추어져 있을 때 조금 더 나은 이러닝이라고 느끼거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다시 한번 바로 잡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여기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러닝 경험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학교 한양대에서도 가급적 혹은 실시간 화상 강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실시간 화상 강의를 부득이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게시판이나 이런 이메일 등을 통해서 교강사와 학습자, 수강생 사이에 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게끔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자에 따라서는 단톡방 같은 것을 활용하는, 학부 수업에서 활용하는 교수님들도 종종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 appropriate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다면은, 이 아래 이 두 가지는 varied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육 자료를 꼭 한 가지 유형으로만 만들 필요는 없겠습니다. 물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 파워포인트,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지만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학습자에게 학습 자료로 줄 수도 있고, 핸드아웃을 배부할 수도 있고, 필름과 같은 어떤 영상물이라든가 여러 모델 혹은 시뮬레이터와 같은 것들이 모두 다양한 유형의 학습 자료의 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단을 목적에 맞게 활용했을 때 조금 더 학습이 향상되고 학습자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습 자료에서 중요한 것은 그 학습 자료가 up-to-date, 최신의 것, 그러니까 이미 다 시기가 지나서 옛날 버전이나 혹은 이미 근거 기반이 바뀌어 버려서 유효하지 않은 자료가 아니라 최신의 자료를 교육 자료, 학습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신의 가이드라인과 근거 기반의 프랙티스와 필요한 경우 레퍼런스 참고 문헌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학습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analysis, 분석이고, 이것은 복잡한 과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학습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관리 가능한 그런 단계나 조각으로 잘 쪼개서 학습 자료로 만들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태스크라고 하면은 지식 술기, 태도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지식과 여러 가지 술기와 여러 가지 태도가 모두 필요한 그런 것이 아마 복잡한 컴플렉스한 과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다 한꺼번에 학습자에게 다루게끔 한다면은 학습자는 아마 충분한 지식술기 태도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혹은 설령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그것을 스스로 통합해내는 게 어려워서 그 태스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가 지식술기 태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가네라는 학자는 학습에 대해서 5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영역이 아래에 박스 5.2에 나와 있고, 그 영역에 맞춰서 적절한
교수 학습 방법이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5가지 도메인스 오브 러닝 학습 영역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지적 스킬. 그래서 규칙을 활용하여 문제를 푸는 것이 이 인텔렉츄얼 스킬이 되고, 버벌 인포메이션은 어떤 정보를 회상하고 설명하는 것이 되겠고, 인지적 전략 코그니티브 스트래티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고, 모터 스킬은 신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수행하는 것이고, 태도는 어떤 행동을 특정한 방식으로 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스킬, 이게 애티튜드, 그리고 이 세 개가 노울리지에 조금 더 가까운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네라는 학자의 학습 영역을 구분하는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복잡한 과제를 매니저블한 스텝으로 분할하는 거에 대한 아래와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위 단계의 스킬을 습득하기 전에 하위 단계의 스킬을 먼저 습득해야 합니다. 일견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이 스킬의 아주 낮은 단계와 아주 높은 단계를 구분하는 건 쉽겠으나, 그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단계를 적절한 순서로 배치함으로써 학습자가 하위 로어 레벨 스킬부터 하이어 레벨 스킬까지를 단계별로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나 학습 자료를 구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혹은 수련의 목표가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서, 잘 쪼개어 나눠져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의 스킬이 다른 스킬 위에 하나씩 쌓여져 가는,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 스킬 위에 조금 상위 단계 스킬이 쌓이고, 이런 식으로 build upon 하는 방식으로 점점 상위 단계로 쌓아져 나갈 수 있도록 이 전체 트레이닝의 목표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교육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교육 목표가 있을 때 그것을 잘 분석하고 분해하는 과정을 충실히 밟아야만 관리 가능한 목표를 논리적 순서로 짜낼 수,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다루고 어떤 것을 그 다음에 다루고, 그리고 이 가장 첫 단계는 적절한 학습자가 배울 수 있는 수준의 단계인지, 그 다음 단계도 그러한지, 이런 식으로 각 단계를 나누고 그것을 순차적으로 배열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합해졌을 때 어떤 복잡한 태스크를 이루게끔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교육을 했을 때 목표에 더 잘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조화하고 단순화하는 것은 교육 자료를 만들 때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고, 앞서 말한 것처럼 홀리스틱 어프로치, 이렇게 부분으로 나눴을 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점은 각각의 부분을 충실하게 익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복잡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각각의 과제를 부분적으로 나눠서 습득하게 하면서도 이 전체가 하나의 홀리스틱한 한 모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교육 자료를 만들 때도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A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아마 적용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고, 새로운 지식과 스킬의 습득, 그 새로운 스킬과 지식을 습득했을 때
그것을 학습자가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 챕터의 저자들은 콜브의 러닝 사이클의 예시를 이 개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콜브의 러닝 사이클을 살펴보면 이렇게 계속 정말 말 그대로 사이클로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처음이다라고 하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임의로 이 concrete experience를 가장 첫 단계라고 하면은 가장 이 첫 단계에서 구체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 최근에 어떤 환자를 봤던 경험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혹은 어떤 프로시저를 했거나 환자 면담을 했거나 수술을 어시스트 했거나 어떤 경험이든 최근에 직접 하셨던 구체적인 경험 혹은 학생을 가르쳤던 경험도 좋고요. 어떤 경험이든 구체적인 경험을 떠올려 보실 수 있을 텐데 사람이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에 대해서 나중에 성찰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나의 경험이 어떠했고 내가 뭘 잘했고 뭘 못했고 이 경험은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어떠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 경험을 해석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성찰을 한 결과 그 다음 단계에서 이 구체적인 경험을 추상적인 개념화로 바꿔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경험에서부터 조금 더 일반적인 원칙이나 이론을 끌어내는 것이죠. 아마 챕터 2의 티오리에서 말한 퍼스널 티오리가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실천이고 실천으로부터 이론을 끄집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의 실천을 잘 곱씹어서 내가 실천을 하고 그 실천을 잘 곱씹어서 어떤 나만의 이론을 만든다면 그 이론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가설을 세운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내 이론을 시험해 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퍼스널 티오리를 바탕으로 수립한 어떤 가설이 옳거나 그른 것으로 밝혀지면 그것은 다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실천을 할 때 거기에 다시 반영돼서 나의 실천을 조금 바꾸고 이 조금 바뀐 실천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해서 또 새로운 이론이나 기존의 이론을 조금 더 수정해 나가고 이런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데 이런 것을 콜브의 러닝 사이클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기존의 경험을 학습의 중요한 원천으로 삼는 어덜트 러닝, 성인 학습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은 제가 방금 이렇게 반복되는 순환 구조로 설명한 바와 같이 스파이럴, 나선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선형이란 말은 이런 식으로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경험이 어떤 실험이 이 실험이라고 말하면은 이 단계에서의 실험이 새로운 경험이 되어서 이 새로운 경험이 결국 또 다른 추가적인 성찰을 낳는 이러한 반복적인 스파이럴에 비교될 수 있는 사이클을 이루는 것입니다. 비슷한 관점에서 의학교육에서 이야기하는 커리큘럼의 구조, 교육과정의 구조에는 스파이럴 커리큘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주제를 반복적으로 revisit, 다시 재방문함으로써 복잡성을 더 높여가는 그러면서 이해가 더 강화되는 그런 교육을 말합니다. 아마 본과 의과대학 학생의 어떤 교육과정을 생각한다면은 비슷한 내용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 꽤 반복적으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부학 구조물이라고 했을 때 1학년 때는 해부학 구조물의 이름과 위치를 안다면 2학년 때는 그것을 어떤 장기계통의 내용, 질병과 연결해서 알게 되고 3학년 때는 그것을 현재 실제 환자와 연결지어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단순 반복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더 심화된 이해를, 더 깊은 이해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교육 과정이 짜여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을 스파이럴 커리큘럼이라고 하는데, 이 스파이럴 커리큘럼 역시 이러한 새로운 스킬과 지식의 적용을 추구하는 교육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실험이 학습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 실험이라는 것이 결국 나의 스킬과 지식을 실천에 적용시켜 보는 단계가 되고, 교육 자료는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스킬을 실제 실천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지식과 노울리지와 스킬만 열심히 퍼부어 주기보다는 여러 가지 노울리지와 스킬을 학생들이 습득하면 그것을 프랙티스에, 실제의 실천, 나의 어떤 실무 혹은 어떤 임상 현장에서의 활동, 의료 행위에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알려주고 제안하고, 그런 걸 더 격려하는 방식으로 교육 자료가 짜여져야 하고, 그것은 결국 현재의 주제를 미래의 학습 요구와 연결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배우는 게 미래의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 연계성이 조금 더 강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인 문제 기반의 연습 활동 혹은 실습이라든가 액티비티를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혹은 어사인먼트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액티브 익스페리멘테이션 단계를 조금 더 유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A는 어프로치입니다. 다섯 번째의 어프로치에서는 학습에 대한 심화된 접근법을 격려한다, 조금 더 촉진하고 독려한다 라고 보면 되겠고, 이 챕터의 초반부 오버뷰에서 간단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페이스 어프로치와 딥 어프로치를 서로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신다면, 여기서 강조하는 딥 어프로치의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자료를 학습할 때 그 자료에 있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팩트를 단순 암기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표면적 학습이고, 물론 어떤 지식을 일단 암기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틀렸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지식을 내가 써먹기 전에 내가 필요할 때 꺼내어 쓸 수 있도록 머릿속에 지식이, 팩트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지식과 팩트들이 들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식과 팩트, 여러 가지 어떤 노울리지와 같은 것들을 머릿속에 담기만 하는 걸로는 불충분하고,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걸 결국 꺼내서 어플리케이션, 적용할 수 있게 하거나, 혹은 여기 있는 딥 러닝처럼 이 지식을 무언가를 더 분석하고 이해하고 자료에 있는 더 깊은 의미를 찾아내도록 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때 더 심화된 학습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학생들이 이런 단순 암기로는 풀 수 없는 더 광범위한 질문 혹은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습에 대한 심화된 접근법, 심층적인 접근법이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습에 대해서 심화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과 교육 자료의 설계가 학생의 관심을 끌게끔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학생에게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또 학생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도 학습 자료를 심화된 이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단순히 학생에게 암기만 요구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하게끔 요구하는 그런 과제를 던져주어야 하고, 또한 학생에게 어떤 문제와 관련된 근거를 수집하게 하는 그런 과제를 던져주어야 하며, 학생에게 자신이 해결한 문제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또 그러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성찰해보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므로써 이런 것들이 결국 학습에 대한 딥 어프로치, 즉 서페이스 어프로치가 아니라 딥 어프로치를 유도하게 하는, 학생들이 이러한 딥 어프로치를 하게 하는 방법이 결국 조금 더 관심을, 그리고 설계를, 가이드를, 질문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의 딥 어프로치를 유도할 수 있고, 이것은 결국 학생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촉진할 것입니다. 학생의 학습 경험을 좀 더 개별화, 개개인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맞춤화된 학습 경험을 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풀게 되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을 문제풀이에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는 동원해야 하는 것에는 새롭게 배운 지식도 동원해야겠지만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도 문제풀이에 동원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학생의 학습 경험을 개개인화된, 조금 더 고유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학생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을 더 탐색하게끔 만들어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더 오래 기억에 남고 학습에 대해서 더 심화된 접근법을 하게끔 자극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허니와 멈포드라는 두 연구자는 1982년에 자신들의 어떤 저술에서 콜브의 이 네 가지 사이클을 어떤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에 맞춰서 액티비스트, 리플렉터, 티오리스트, 프라그마티스트로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액티비스트는 뭔가 행동을 먼저 하는 유형의 학습자를 말하겠고, 리플렉터는 조금 더 성찰 위주의 활동을 선호하는 학습자, 티오리스트는 이론을 만들어 보기를 좋아하는 학습자, 프라그마티스트는 적극적으로 실험을 해보기를 선호하는 학습자,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학습자의 유형 분류가 반드시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마치 무슨 MBTI 유형이나 별자리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완전 이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모든 학습자가 이렇게 딱 4개 유형으로 완벽하게 구분이 된다, 이런 말보다는 이런 연구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학습자는 어쨌거나 서로 다른 접근법, 학습자마다 선호하는 접근법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고, 따라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교수 접근법, 티칭 어프로치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학습자의 흥미나 관심 혹은 적극적인 참여를 조금 더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다, 이런 정도의 교훈을 얻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6번째 A는 atmosphere입니다. 이것은 지지적이고 동기부여를 하는, 학생의 학습 동기를 북돋아주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교수 학습 환경이라고 한다면 보통 가르침 그리고 배움에 대한 서포트, 평가, 과목에 대한 관리 같은 걸 모두 폭넓게 포괄하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교육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동기부여와 서포트를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해 보자면, 우선 이 책의 저자들은 매슬로의 Hierarchy of Needs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이라고 불리는 Hierarchy of Needs는 가장 아래쪽에 생리학적 요구, 그래서 음식과 물과 따뜻한 온도와 휴식과 같은 기본적인 신체, 아주 기본적인 요구, 그리고 그 위에 안전에 대한 요구부터 가장 상위의 자기 실현에 관한 요구까지를 어떤 사람의 욕구 위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베이직 니즈나 사이콜로지컬 니즈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어느 정도 함의하고 있는 피라미드가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학습의, 교육의 환경을 학습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고 혹은 위험이 없고 기본적인 생리학적, 그러니까 너무 공간이 춥거나 비좁거나 덥거나 하지 않고 내가 이 집단의 소속감을 가지고 있고 또 교수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느 정도 존중해주고 있다, 이런 전체적인 심리적 그리고 기본적 욕구가 충족될 때 비로소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학습 자료나 학습 환경 혹은 교수 학습 환경, 이러한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매슬로의 욕구 위계 피라미드에서 본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앰모스피어, 이 분위기, 특히 교수학습의 분위기라는 것은 사람이 안전한 느낌을 받고 상호 존중받는 느낌을 받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자료가 이러한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학습자를 조금 더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학습 자료가 다양한 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방법을 적용하고 그렇게 구조화되어서 학습자가 적극적인 능동적인 학습 접근법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고, 수업 계획이라든가 수업 자료가 학습자마다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학습자마다 자신이 친숙한 문화나 학습자마다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모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잘 어커머데이트 될 수 있도록 학습 자료를 신경 써서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학습 자료, 교육 자료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평가가 보통 수업이나 대학에서는 강의평가의 한 문항으로 이 수업에서 배부된 수업 자료는, 활용한 수업 자료는 어느 정도 괜찮았는가를 물어보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활용한 수업 자료가 학습자 입장에서 학습에 유용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학습자와 교수자 사이에서의 상호 의존적 관계, 그러니까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뭔가를 모두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습자도 교수자에게 의존하고 교수자도 학습자에게 의존하는,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누군가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그런 모습을 강조하는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학생을 동기부여할 수 있고, 그래서 강의 자료, 수업 자료에 대한 평가를 혹은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도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챕터는 이렇게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박스 5.3에서는 6A 어프로치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몇 개씩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서 이것들을 한 번씩 살펴보면서 이 챕터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무엇을 진짜로 배우고 싶어 하는지, 배움의 필요를 느끼는지를 섬세하게, 세밀하게, 주의 깊게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 수업이나 어떤 교육 과정, 과목을 통해서 성취하려는 의도된 학습 성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그것을 단어로서 워딩으로 표현할 때도 앞에 설명했던 블룸의 텍소노미 등을 활용해서 주의 깊게 그 워딩, 그 문장 표현을 작성해야 합니다. 어떤 평가를 하든지 간에 학습 성과와 부합하는 평가를 해서 학생이 실제로 그 성과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해야 합니다. 적합성에 있어서는 가르치는 내용이 학습자의 실세계, 그러니까 실제 상황, 실제 경험에서 학습 수업 혹은 교실이라는 가상의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학습 요구에 관련이 되도록 가르쳐야 하며, 다양한 범위의 교육 자료를 활용해서 학습을 더 향상시킬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학습 자료가 너무 오래되지 않고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고 근거 기반의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A는 Analysis와 Application입니다. 분석, Analysis의 관점에서는 복잡한 과제를 부분으로 해체해서 배워야 하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잘 구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각각의 여러 개의 파트로 나눠진 과제가 있다면 그 여러 파트, 예를 들면 1, 2, 3를 논리적인 순서로 그리고 관리 가능한 목표로 나누어서 배치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각각의 파트는 점점 낮은 레벨의 스킬부터 높은 레벨의 스킬까지 이런 순서로 순차적으로 숙달되게끔 가르쳐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적용의 측면에서는 교육 자료를 준비할 때 새로운 지식이 실천 혹은 실제 상황에 적용되고 활용되는 것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야 하고, 실질적인 문제 기반 연습이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스파이럴 커리큘럼 혹은 스파이럴, 나선형이라는 표현에서와 같이 동일한 내용을 혹은 동일한 주제를 심화되는 방식으로 반복하는 것은 학생이 적용을 촉진하고 단계에 맞춰서 배워나가게 하는 좋은 전략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어프로치, 접근법과 애트모스피어, 분위기입니다. 어프로치, 접근법에서 강조하는 것은 심화된 학습, 심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접근법을 장려하라는 것입니다. 학생 중심적인 수업 내지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고, 단순히 정보를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심화된 이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학습의 촉진자로서 적절한 가이드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자마다 학습 요구가 다양하고 학습자마다 선호하는
혹은 더 익숙한 학습 스타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습자마다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분위기, 애트모스피어의 측면에서는 지지적이고 친절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이 되게끔 하는 것이 교수자의 중요한 역할이 되고, 교육 자료를 만들 때 학습자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학습의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 학습을 조금 더 하고 싶어지는 방식으로 자료를 구성하며, 마지막으로 교육 자료의 효과성을 한번 평가받아 봄으로써 학생이 조금 더 어떤 교수학습 과정에 참여하게끔 동기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교수 자료에 대해서, 교육 자료에 대해서 학생이 평가를 하게끔 학생의 평가 의견 혹은 피드백을 받아봄으로써 가르치는,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접근법을 발달시키고 조금 더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뿐만 아니라 교수 학습자 간의 파트너십을, 어떤 관계를 조금 더 돈독하게 하고, 말하자면 라포를 쌓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챕터의 저자는 마지막으로 의학교육자, 그러니까 의과대학 학생 혹은 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어떤 특권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일임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교육 자료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기도 하고, 또 스스로 성찰하고 평가하고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해 보는 모험적인 태도를 한번 취해보기를 권하면서 이 챕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학습 자료나 참고 문헌은 아래에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학생 혹은 수강생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챕터 5 학습 교육 자료 만들기 챕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